직원은 회사를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직원은 자신이 믿는 무언가를 위해 일합니다. 그 믿음이 없을 때 일은 고통이 되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일은 비전이 됩니다. 조직이 무엇을 하느냐보다 왜 그것을 하느냐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하곤 합니다. 어떻게 성공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언제 시작해야 할까?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왜? 왜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뜰까? 왜 나는 이 일을 하는 걸까? 왜 나는 그토록 성공을 원하는 걸까? 왜라는 질문은 단순하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사람이 열광했고 수많은 리더, 기업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게 만든 책이죠. 사이먼 신에게 스타트 위드 와이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려 합니다. 1월의 어느 날 43살의 한 남성이 국가 최고 지도자로 취임합니다. 수많은 군중이 거리로 나왔고 축하 퍼레이드는 무려 5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는 새벽 3시까지 취임 축하 자리를 지키며 역사적인 날을 온전히 마주합니다. 독실한 로마 카톨릭 집안에서 자란 이 젊은 지도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존 F 케네디를 떠올리셨을 겁니다. 실제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존 F 케네디를 떠올렸다고 하고요. 하지만 이 장면은 1933년 1월 30일 그날 취임한 인물은 바로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지 오류를 마주한 겁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이라는 이름의 착각입니다. 사람들은 추론하지 않습니다. 추측하지도 않죠. 그저 가정하고 믿어버리는 겁니다. 정보의 일부만 가지고 모든 걸 다 아는 듯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 착각은 판단이 되고 판단은 행동이 되며 행동은 결국 결과를 만듭니다. 결국 틀린 가정은 틀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죠. 이것이 때로는 인류 전체의 방향을 바꾸고 때로는 비극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한때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습니다. 그 잘못된 믿음 하나가 사람들의 발걸음을 붙잡았고 탐험과 진보를 멈추게 했습니다. 항해를 하다가는 어디론가 떨어질 수 있다고 잘못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구는 둥글다는 단 하나의 사실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세상은 연결되기 시작했고 교역이 열리고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잘못된 가정 하나를 바로 잡는 것만으로도 인류 전체가 전진할 수 있었던 거죠. 이건 어떤 조직이나 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사람들은 정확한 판단을 위해 정보를 모읍니다. 설문조사, 시장조사, 경험, 조언, 수많은 분석과 수치 위에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어.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수집한 정보가 많다고 진실에 가까워지는 건 아닙니다. 정보의 양이 아니라 출발점이 정답인지 오답인지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미국 자동차 회사의 임원들이 일본의 자동차 공장을 둘러보게 됩니다. 마지막 조립 단계. 보통 미국 공장에선 문짝을 달고 나서 고무망치로 두들깁니다. 잘 맞게 하기 위한 보정 작업인 거죠. 그런데 일본 공장에선 그 과정이 없었습니다. 문짝을 두드리는 사람도 고무망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짝은 언제 맞추나요? 당황한 미국 임원이 묻자 일본 직원은 웃으며 대답합니다. 설계 단계에서 이미 정확히 맞춰 제작을 합니다. 애초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시작 단계부터 정확하게 설계했다는 겁니다. 결과만 보면 미국과 일본의 자동차 모두 문짝이 잘 맞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인건비도 줄였고 부품 내구성도 더 좋았으며 전체 구조의 신뢰도까지 확보했습니다. 차이는 바로 시작에서 비롯됐습니다. 처음부터 왜 그것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리더와 조직이 고무망치를 들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떼우고 덧붙이고 또 떼우고 또 덧붙입니다. 눈앞의 결과만 바라보며 계속해서 두드립니다. 겉보기엔 문제 없는 듯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 구조는 견고하지 않습니다. 근본부터 잘못 설계된 시스템은 언젠가 반드시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진짜 강한 조직은 다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왜 그것을 해야 하는지, 왜 그것을 만드는지, 왜 그 방향이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이해한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그들은 고무망치를 두드리지 않고 처음부터 설계를 바르게 합니다. 왜라는 질문이 그들의 나침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지금 고무망치를 들고 있나요? 아니면 설계도를 다시 그리고 있나요?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비어있는 조직과 조용히 시작했지만 장기적인 승리를 준비한 조직은 그 출발부터가 다릅니다. 이 골든서클에는 3가지 원이 있습니다. 가장 바깥은 what,
무엇을 하는가, 그 안은 how,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가장 중심에는 why, 왜 하는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직, 기업, 개인은 이 바깥의 원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며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제품을 만듭니다. 저는 이것을 할 겁니다. 라며 what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는 거죠. 무엇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뒤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고 나중에서야 내가 이것을 왜 하는지에 봉착합니다. 90%의 기업과 조직, 개인들이 이 순서를 따릅니다. 하지만 크게 성공한 기업과 개인들은 다릅니다. 스티브 잡스의 애플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정반대로 말했습니다. 골든서클의 안에서부터 시작하여 밖으로 향한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는 삶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편하고 아름다운 제품을 만듭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컴퓨터입니다. Y에서 시작해서 What으로 나아가는 방식. 이건 단순한 말 순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철학의 순서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방향성입니다. 애플이 mp3 플레이어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 한 문장이 전부였죠. 주머니 속에 천곡. 기술에 대한 설명 없었습니다. 사양에 대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바로 이해했습니다. 이건 내 삶을 위해 꼭 필요한 거야. 그들은 제품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삶을 상상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수많은 기업들은 애플과 비슷한 제품을 만들었지만 같은 성공을 거두진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에게는 Y가 없었습니다. What인 제품만 강조했죠. 그리고 스스로를 컴퓨터 회사로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TV를 만들면 어색했고 mp3 플레이어를 팔면 이상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스스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는 현실에 도전한다. 그래서 어떤 제품을 내놓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Y가 명확하면 What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Y가 없으면 상품이 됩니다. 반면 Y가 있으면 가치가 되죠. Y가 없으면 그저 소비자의 지갑을 노립니다. Y가 있으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죠. Y가 없으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Y가 있으면 유연성이 생기죠. 여러분은 그 일을 왜 하시나요? 돈 때문인가요? 생계를 위해서인가요? 그건 결과이지 이유가 아닙니다. Y는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하게 된 진짜 이유, 여러분이 그 일을 해야만 하는 명분입니다. 또 하나의 핵심은 Y에 포함되어야 하는 명분은 단순한 이기심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마음 혹은 타인을 위한 마음이 포함된 대의 명분을 말합니다. 저 또한 Y에서 말하는 대의 명분의 중요성을 크게 깨달은 사건이 있습니다. 책 부자들의 서재를 집필할 때였고 저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더 유명해지고 부유해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었죠. 하지만 이런 개인의 이기심은 큰 동기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책을 집필하는 동안 반복해서 미루게 되었고 동기부여와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처럼 Y의 중요성이 머리에 스쳤습니다. 책을 집필하고 있는 지금 내 마음 상태에는 Y가 없구나. 바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세상 혹은 타인을 위한 대의 명분이 담긴 이유를 생각해보자고 말이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나아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책을 쓰자고 생각을 바꾸자 눈빛부터 달라졌습니다. 마음에 불이 지펴지기 시작했고 하루빨리 책을 쓰고 싶은 마음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달 뒤, 부자들의 서재는 세상에 나왔고 베스트셀러로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었죠. Y를 아는 사람만이 영감을 주는 리더가 되고 오랫동안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존재가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왠지 끌려, 왠지 믿고 싶어져. 이건 그냥 좋아. 이 왠지라는 말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Y가 작동할 때 우리는 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우리의 뇌 구조는 골든서클의 구조와 일치합니다. 가장 바깥층, 즉 What에 해당하는 부분은 심피질, 언어를 담당하고 논리적 사고를 처리하는 뇌의 영역입니다. 여기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말로 설명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안쪽 Y에 해당하는 변연계는 감정, 신뢰, 결정을 담당하는 뇌의 가장 깊은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브랜드를 좋아하고 어떤 리더를 따르며 어떤 회사를 믿는 이유는 이성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사람들의 뇌는 Y에 반응하고 그걸 신념으로 받아들인 다음 그래, 이건 믿을 만한 일이야 라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논리적인 설명을 가져오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Y에 먼저 끌리고 나중에 What으로 정당화하는 겁니다. 성공한 조직일수록 이 진실을 망각합니다. 초기에는 Y가 분명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성공이 쌓이면서 What에 집착하게 됩니다. 매출, 수익, 제품, 시장 점유율. 그들은 점점 왜 시작했는지가 아니라 얼마 벌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숫자가 전부가 되어버리는 거죠. Y가 흐려지면 그 자리를 조종 전략이 채웁니다. 할인, 사은품, 광고, 인센티브, 위기 관리. 이 순간부터 그 조직은 사람의 마음이 아닌 반사적 소비를 유도하는 상품 회사로 전락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제품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제품에 담긴 신념을 사는 것입니다. Y로 시작하는 브랜드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콘티넨탈 항공은 한때 최악이라는 꼬리표가 달린 회사였습니다. 고객의 불만은 기본이었고 직원들조차 자신이 일하는 회사를 부끄러워했습니다. 회사에 대한 자부심은커녕 그 이름이 자신의 명함에 적혀있다는 사실조차 숨기고 싶어 했습니다. 회사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런 조직에서 고객 서비스가 제대로 될 리 없었겠죠. 직원이 존중받지 못하는 회사에서 고객 역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신뢰는 물과 같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그 물이 흙탕물이라면 가장 아래에 있는 존재가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습니다. 기업에선 다름 아닌 고객인 거죠. 1994년 오랜 혼돈과 침체 속에 빠져있던 콘티넨탈 항공에 한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고든 배순. 그는 CEO로 취임하자마자 회사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마주했습니다. 이 회사는 직장으로서 형편없다. 그는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 신뢰를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직원이 자기 회사를 싫어하는데 그 직원이 어떻게 고객을 사랑하겠습니까? 당시 콘티넨탈 항공은 철저히 단절된 조직이었습니다. 본사 20층, 임원진이 있는 층은 보안카드 없이는 출입조차 불가능한 금지 구역이었습니다. 그곳은 마치 권력의 탑층처럼 갇혀 있었고 직원들과는 철저히 단절된 공간이었습니다. 관리자들은 직원들을 불신했고 직원들은 경영진을 적대시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문제의 원인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런 조직에서 진심 어린 협업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배수는 가장 먼저 그곳에 문을 열었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리고 상징적으로. 임원 전용 공간이던 본사의 20층 문을 활짝 열었고 자신은 공항 현장으로 나가 수화물을 나르는 직원들 곁에 섰습니다. 그가 무거운 가방을 들었다고 해서 회사가 바뀐 건 아닙니다. 그런 행동이 단지 퍼포먼스였다면 아무 의미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시간을 냈습니다. 말 대신 행동으로 신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현장의 공기를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배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통 기준의 성과급도 도입했습니다. 모두가 정시에 비행기를 띄우기 위해 함께 노력하게 만든 겁니다. 누군가가 잘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잘해야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직원 간의 책임의식을 공동체 의식으로 바꾸어냈습니다. 성과급은 매달 급여 명세서와 함께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별도의 수표로 따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콘티넨탈 항공을 최고로 만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짧은 메시지였지만 그 한 줄이 직원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신뢰는 선순환합니다. 먼저 신뢰를 준 사람이 있다면 그 신뢰는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한때 최악의 항공사라 불리던 회사는 그렇게 업계에서 가장 높은 고객 만족도를 자랑하는 항공사로 거듭났습니다. 직원은 회사를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직원은 자신이 믿는 무언가를 위해 일합니다. 그 믿음이 없을 때 일은 고통이 되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일은 비전이 됩니다. 조직이 무엇을 하느냐보다 왜 그것을 하느냐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고든 배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뢰를 얻고 싶다면 당신이 먼저 신뢰하라. 사람들은 종종 착각합니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만 모이면 자연스럽게 드림팀이 구성되고 모든 일이 잘 풀릴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모두가 천재일지라도 Y가 빠져있다면 멀리 가지 못합니다. 전설적인 남극 탐험가 어니스트 셰클턴이 남긴 구인 광고입니다. 위험한 여정에 함께할 대원 모집, 적은 보수, 혹독한 추위, 몇 달간 이어지는 어둠을 견뎌야 함. 전 일정 위험하며 무사기환 보장 불가. 그러나 탐험에 성공하면 영광과 명예를 누릴 수 있음. 이 광고를 보고 몰려든 사람들은 월급이나 생존을 위해 달려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의 이유로 지원했습니다. 이 일이 나에게 의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최고의 스펙을 가진 엘리트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셰클턴과 같은 신념을 품은 사람들이었습니다. Y를 공유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혹독한 남극의 여정을 끝마치는 동안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신뢰했고 같은 목적을 향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 비행기를 발명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막대한 정부 자금과 과학자들로 부장된 세뮤얼 피어폰트 랭글리와 유명세도, 돈도,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던 라이트 형제였죠. 그렇게 이들의 하늘을 날기 위한 도전은 시작되었습니다. 랭글리는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에 집착했습니다. 그는 성공 자체에 목이 말라 있었죠. 1등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반면 라이트 형제는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발명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을 알리는 수단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꿈의 무대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다 라는 대의 명분이 있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1903년 12월 7일 라이트 형제가 만든 플라이어는 인류 최초로 59초 비행에 성공합니다. 그들의 Y가 세상을 바꾼 겁니다. 반면 랭글리는 실패 후 조용히 프로젝트를 접었습니다. 자신의 Y가 이기심에서 시작된 타이틀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열정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신념 없는 열정은 불꽃놀이일 뿐입니다. 잠깐은 화려하지만 금세 꺼지고 사라집니다. 진짜 열정은 Y라는 불씨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Y는 신뢰 위에서 자랍니다. 높은 외줄 위에서 고개를 펼치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완벽한 균형 감각이나 놀라운 기술력을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고개사가 줄 위에서 한 발짝을 더 내디딜 수 있는 진짜 이유는 자신을 받아줄 안전망이 있다는 믿음입니다.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이 창의적인 시도를 하려면 실패해도 괜찮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사람들은 가장 안전한 일만 반복합니다. 새로운 도전은커녕 이미 검증된 방식만 되풀이하겠죠. 그렇게 조직은 조금씩 활력을 잃고 변화하지 못한 채 멈춰서게 됩니다. 결국 문제는 리더입니다. 직원이 눈앞의 일에만 몰두한다면 그건 게으르거나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는 리더가 신뢰를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리더가 말뿐인 Y를 외칠 때 사람들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리더가 Y를 행동으로 보여줄 때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움직입니다. 그게 바로 영감을 주는 리더십인 거죠. 열정은 신념에서 나오고 신념은 신뢰에서 피어납니다. 그리고 신뢰는 조직의 생존 그 자체입니다.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조직이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토대인 것이죠. 회사는 Y를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리더는 그것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사람들은 그 일을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고 기꺼이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짜 성공이 시작됩니다. 무대 위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외쳤습니다. 나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사랑합니다. 그 외침은 웅장했고 에너지는 넘쳐 흘렀습니다. 그가 무대 끝에서 끝으로 달리자 청중의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사람들은 열광했고 박수 갈채가 쏟아졌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스티브 발머, 빌 게이츠의 뒤를 이어 마이크로소프트의 CEO가 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에너지가 동기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열정적으로 말하고 크게 움직이고 감정을 폭발시킬수록 사람들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연설은 정말 강력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 뜨거운 에너지는 정말 8만 명에 이르는 직원들을 하나로 묶기에 충분했을까요? 그 열정은 정말 지속 가능한 동기의 원천이었을까요? 한편 마이크로소프트를 창립한 빌 게이츠는 스티브 발머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으며 연설도 그리 화려하거나 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가 입을 열면 숨을 죽였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말을 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말은 깊이 꽂혔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가슴에 남았고 그 울림은 며칠이 아니라 몇 년을 갔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사람들의 감정을 흔든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신념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발머의 에너지는 화려했지만 게이츠의 카리스마는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이 오히려 강했습니다. 카리스마는 신념에서 나오는 확신입니다. 에너지는 하루 휴식이나 카페인만으로도 만들 수 있지만 신념은 오랜 사유와 믿음에서만 나옵니다. 열정은 만들 수 있지만 신념은 길러야 합니다. 에너지는 퍼포먼스이지만 신념은
내면의 구조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렇게 거대한 기업이 되었을까? 정답은 기술이 아닙니다. 정답은 돈도 인재도 아닙니다. 정답은 Why입니다. 빌 게이츠가 던진 질문은 무엇을 만들까가 아니라 왜 만들어야 하는가였습니다. 그는 컴퓨터라는 기술을 단지 기계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컴퓨터는 인간의 생산성을 해방시키는 도구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펼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로 봤던 겁니다. 그 비전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모든 책상 위에 모든 가정의 PC를.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그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빌 게이츠는 그 여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Why는 북극성이고 How는 나침반입니다. Why는 방향을 말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죠. How는 길을 찾게 해주고 What은 결국 그 여정의 결과물입니다. 빌 게이츠가 그 비전을 현실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신념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혼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Why를 믿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했기에 그 꿈은 현실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골든서클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서 Why, How, What 이라는 원형 구조를 통해 리더십과 조직, 동기의 본질을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그 구조를 좀 더 현실에 맞게 입체적으로 확장해 본다면 골든서클은 단순한 평면이 아닌 입체 구조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 형태는 바로 원뿔입니다. 그리고 그 모양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뿔의 꼭대기, 가장 높은 지점에 있는 것은 Why입니다. Why는 조직의 존재 이유이자 방향입니다.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싶은가? 그곳에서 우리는 어떤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다면 아무리 멋진 제품, 아무리 뛰어난 전략, 아무리 훌륭한 사람을 가지고 있어도 그 조직은 결국 방향을 잃고 흔들립니다. Why가 이상이라면 How는 실천의 언어입니다. 비전을 구조화하고 가치관을 업무에 녹이고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층, 그것이 바로 골든서클의 중간입니다. 이곳에는 전략이 있고 조직 문화가 있고 사람들을 연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가장 아래,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건 What입니다. 여기엔 제품이 있고 서비스가 있고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모든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Why 없이 What만 있다면 그저 껍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치 뿌리 없이 자란 나무와 같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그 상상이 디즈니 제국이 되기까지는 형 로이 디즈니의 냉철한 실행력이 필요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세상을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상을 실제 제품으로 구현한 건 스티브 워즈니악이라는 천재 엔지니어였습니다. 빌 게이츠는 비전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제 코드를 짜고 시스템을 함께 만든 사람은 폴 앨런이었습니다. 비전만 있고 구조가 없다면 그건 공상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말이긴 한데 라며 고개를 갸우뚱하겠죠. 반대로 구조만 있고 비전이 없다면 그건 효율적이지만 공허합니다. 왜 이 일을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조직, 그곳엔 열정도 헌신도 없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런 위대한 조합들이 대부분 친구, 형제, 오랜 동료였다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같은 경험, 같은 시대, 같은 가치를 공유하면 같은 방향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Why를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처럼 움직이는 파트너. 그게 바로 위대한 조직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조직이 위대한 결과를 꿈꾼다면 그 출발점은 언제나 Why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Why는 사람들과 함께 공유되고 구조화되고 결국 세상에 증폭되어야 합니다. 골든서클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모든 위대한 일의 출발점이며 사람과 조직을 연결하는 구조 그 자체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왜 이 일을 하나요? 여러분이 믿는 신념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여러분 곁에는 그 Why를 말하지 않아도 같이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위대한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탕! 총성이 울리고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젖은 흙냄새가 공기 속에 번지고 서늘한 바람이 경기장 끝자락을 스쳤습니다. 주자들은 일제히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마치 약속이나 한 듯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며 운동장을 물결처럼 가로질렀습니다. 그들은 절묘하게 호흡을 맞췄고 서로의 발소리에 리듬을 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강한 주자는 점점 앞서 나가고 약한 주자는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경쟁의 풍경이 펼쳐지겠죠. 하지만 단 한 사람, 처음부터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인 선수가 있었습니다. 벤 코맨. 그는 총성이 울리자마자 가장 먼저 뒤쳐졌습니다. 고등학교 크로스컨트리 팀의 일원이었지만 단 한 번도 우승해 본 적이 없는 뇌성마비를 앓는 학생이었습니다. 그 병은 그의 몸 전체를 무겁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몸을 움직이는 것도 균형을 잡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근육은 항상 긴장된 상태였고 다리는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 애쓰는 싸움, 무너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야만 하는 고독한 싸움. 그 달리기는 전진이라기보다는 저항에 가까웠습니다. 젖은 풀밭에 미끄러져 진흙투성이가 되었고 무릎은 까지고 팔에는 상처가 생겼습니다.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른 선수들은 멀리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관중석조차 조용해졌고 이제 들리는 소리는 그의 숨소리뿐이었습니다. 넘어지고 일어나고 또 다시 넘어져도 그는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경기는 세상 누구와의 싸움이 아닌 자기 자신을 넘는 싸움이었습니다. 벤이 결승선에 가까워질 무렵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미 결승선을 통과했던 모든 주자들이 그를 향해 되돌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둘씩 벤과 함께 마지막 구간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앞서가지 않았고 누구도 그를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넘어질 때면 누군가가 멈춰서서 그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결승선에 들어설 때 그의 뒤로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달리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느린 주자였지만 가장 많은 사람과 함께 결승선을 넘은 주자. 그가 바로 벤 코맨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메시지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라가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이긴다는 뻔한 교훈도 아닙니다. 그런 교훈과 감동은 부상을 이겨내고 올림픽 금메달을 딴 선수에게도 차고 넘치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벤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그는 메달이 목표가 아니었고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 달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벤은 매 경기마다 자기 자신을 넘기 위해서 뛰었습니다. 그에게는 Y가 있었습니다. 그가 왜 이 경기에 참여하는지, 그가 왜 오늘도 뛰고 있는지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Y는 방향입니다. Y는 흔들릴 때 다시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끝없는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타인을 이기기 위해 달립니다.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실적을 내야 해. 저 회사보다 더 빠르게 성장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이겨야 할 상대는 누구일까요? 정말 타인일까요? 아니면 어제의 나일까요? 누군가 이렇게 묻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경쟁 상대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릅니다. 우리는 경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어제의 우리와 경쟁합니다. 당신 회사가 경쟁사보다 나은 점이 무엇인가요? 그 질문에도 당당하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은 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 나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Y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모든 조직이 Y에서 출발한다면 의사결정은 지금보다 훨씬 빨라질 겁니다. 사람들은 명확한 이유와 방향을 알고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신뢰와 자발성, 혁신이 피어날 것입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공은 What에서 오지 않습니다. 성공은 Y에서 시작됩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일에 가장 강합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왜 그것을 하느냐가 우리의 집중력을 결정합니다. 열정을 만들고 주변을 움직이게 합니다. Y는 방향이고 Y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자석인 거죠. 그것이 성공의 출발점이며 세상을 바꾸는 진짜 힘입니다. 당신은 오늘 왜 일어나셨나요? 왜 그 길을 걷고 있나요? 왜 이 일을 선택하셨나요? 당신의 하루는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루는 어제보다 더 나은 자신을 만나기 위해 시작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넘어야 할 유일한 대상은 어제의 당신입니다. 오늘은 부자들의 서재에서 다룬 30권의 책 중 1편 Start with Why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불을 지피는 Why를 찾기를 바라며 인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